강원도 원주.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은 평소의 비와 달랐다. 징그럽게 조용했고 누군가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는 듯한 묘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전원주택 마당 한가운데 79세의 김순복 할머니가 평상 위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 사진 속 소녀는 9살. 눈웃음이 예뻤다. 그러나 그 아이는 사라졌다. 정확히 32년 전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그리고 그날 32년 동안 거의 울리지 않던 초인종이 자정 5분을 남기고 갑자기 울렸다. 띠링. 할머니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에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이 집은 32년 동안 누군가를 기다려왔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기다림이 끝날지 모른다는 이상한 예감이 할머니의 가슴 한가운데를 스쳤다. 할머니는 현관으로 걸어갔다. 낡은 슬리퍼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조용한 집 안에 또박또박 울렸다. 문고리 앞에 선 할머니는 손을 얹은 채 잠시 멈췄다. 설마겠지. 그래도 혹시.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문 밖 비에 젖은 한 남자가 서 있었다. 4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얼굴.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고 회색 셔츠와 바지는 비에 흠뻑 젖어 몸에 감겨 있었다. 남자의 눈이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할머니의 얼굴을 꿰뚫듯 바라본다. 그리고 입술을 떨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저 태수예요. 그 이름이 공기를 가르는 순간 시간이 일시 정지된 것 같았다. 할머니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다. 사진 속 소년의 얼굴이 바닥에서 뒤집혀졌다. 지금 뭐라고 했니? 남자는 젖은 머리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것도 신경 쓰지 못한 채 그저 할머니만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저 아들 김태수입니다. 할머니의 눈이 흔들렸다. 믿고 싶지 않은 말. 그러나 믿어버리고 싶은 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뺨을 더듬었다. 볼의 라인, 턱의 각도, 눈과 눈 사이 간격. 이 눈매가, 이 코가 어릴 때 그대로잖아. 할머니의 눈가가 순식간에 젖어들었다. 32년 동안 말라있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했다. 남자는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안았다. 어머니, 이제 왔습니다. 그때 집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거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39, 깔끔한 안경을 쓴 남자. 할머니의 막내 아들 김태준이었다. 엄마 누가 와? 그는 현관 앞 장면을 보고 말문이 막혔다. 젖은 남자, 울고 있는 어머니. 누굽니까? 할머니는 눈물을 훔칠 겨를도 없이 말했다. 태준아. 내 형이다. 우리 태수야. 네? 태준의 뇌리는 잠시 하얘졌다. 그 이름. 김태수. 어린 시절 늘 자신을 감싸주던 형. 갑자기 사라지고 그 뒤로 집안의 모든 공기가 바뀌어 버리게 만든 이름. 하지만 눈앞 남자의 얼굴에서 그가 기억하는 그 형의 모습은 어딘가 조금씩 어긋나 있었다. 태주는 천천히 한 걸음 다가갔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남자는 태준을 바라보며 작게 웃어 보였다. 오랜만이다, 태준아. 오랜만이다. 그 말은 분명 형이 동생에게 할 법한 인사였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미묘한 간격이 있었다. 반가움보다 어딘가 계산하는 듯한 거리감. 태주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형이라고요? 할머니는 태준의 팔을 붙잡았다. 맞다니까.
엄마 눈이 어떻게 아들을 못 알아보겠니? 할머니는 이미 믿어버렸다. 32년간의 기다림은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태준에게는 아직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다. 상 위에는 김치, 계란말이, 된장찌개, 그리고 할머니가 자신 있게 내놓은 가지볶음이 있다. 태수야, 이거 기억나지? 어릴 때 내가 제일 좋아하던 거. 남자는 그릇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듯 마는 듯 표정이 미세하게 굳는다. 하지만 곧 입가를 억지로 올리며 말했다. 아내, 좋아했죠. 그는 젓가락으로 가지볶음을 집었다. 입에 가져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입에 넣지 않고 슬며시 접시 옆으로 내려놓았다. 그 순간을 태주는 정확히 포착했다. 형은 어릴 때부터 가지를 끔찍이 싫어했다. 혀에 닿기만 해도 울상을 지으며 입에서 꺼내던 아이. 이거 먹을 바에 차라리 혼날래. 라고 말하던 고집 센 형. 그 형이 좋아했다고 말하면서 입에 넣지도 못하고 접시 옆으로 밀어두는 모습. 태준의 눈빛이 조금 더 차가워졌다. 할머니는 두 사람의 미묘한 공기를 눈치채지 못한 채 추억을 꺼냈다. 기억나니? 마루 끝에서 장난치다가 무릎 크게 까졌을 때 밤새 울고 엄마가 얼음으로 눌러줬잖아. 남자는 잠시 멈칫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 기억나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남자의 무릎을 살짝 건드렸다. 여기 흉터 아직도 있겠네. 태주는 무릎을 흘끗 내려다보았다. 깨끗한 피부. 흉터는 어디에도 없었다. 태준의 기억 속 형의 왼쪽 무릎에는 어릴 때 크게 다친 상처가 분명히 남아 있었다. 그 흉터는 형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눈앞 남자의 무릎은 너무 깨끗했다. 태주는 그제야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뭔가 아주 중요한 게 틀어져 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할머니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남자와 태준 둘만 남았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남자는 잔에 물을 따라 마셨다. 잔에 닿는 손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다. 어디서 지내셨습니까? 남자는 잠시 창밖을 보더니 짧게 대답했다. 여기저기 떠돌았습니다. 32년을요? 네. 기억은 납니까? 우리를 떠난 그날 왜 집을 나갔는지. 남자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날은 말하기가 좀.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태준 속마음. 진짜 형이라면 그날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냈을 것이다. 그건 우리 가족 모두의 시간에 박힌 상처니까. 그때 부엌 쪽 작은 창문이 바람에 흔들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남자는 그 소리에 과하게 놀라며 몸을 움찔했다. 그의 반응은 너무 민감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조금 뒤 남자는 자러 들어가겠다며 방으로 들어갔다. 태주는 한동안 거실에 앉아 조용히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날 새벽 태주는 예상치 못한 장면을 보게 된다. 새벽 2시. 물을 마시기 위해 일어난 태주는 거실 쪽에서 낮게 들리는 목소리를 들었다. 불을 켜지 않은 거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와 테이블 위를 비추고 있었다. 남자는 휴대폰을 쥔 채 작게 속삭이고 있었다. 네, 할머니는 절 믿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 돈 이야기는 아직 꺼내지 않았습니다. 또 침묵. 동생이 좀 문제입니다. 눈치가 빠르네요. 태준의 손이 문틀을 잡은 채 굳어버렸다.
돈, 할머니, 동생. 이 세 단어는 단숨에 그의 심장에 꽂혔다. 남자는 계속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곧 할 수 있을 겁니다. 통화가 끝나자 남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태주는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가 조용히 돌아섰다. 이제 확실했다. 이 사람은 뭔가를 꾸미고 있다. 그리고 그 뭔가에는 분명히 돈과 할머니가 엮여 있었다. 다음 날 태주는 일부러 남자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에서 움직이는 척했다. 그 사이 조용히 남자의 방 쪽으로 향한다. 남자의 방 안에는 어제 들어온 낯선 사람의 흔적들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다. 침대 옆 탁자에는 휴대폰과 지갑, 침대 밑 한쪽에는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이 반쯤 삐져나와 있었다. 태주는 문 앞에서 한번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서류 가방의 지퍼는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지퍼를 조금 더 열었다. 그 안에는 해외 은행 통장,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도시 이름이 찍힌 출입국 도장 가득한 여권, 그리고 구겨진 메모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태주는 메모를 펼쳐보았다. 할머니는 뭐라고 하셨어? 상황되면 바로 말해. 짧은 문장. 하지만 의미는 너무 분명했다. 할머니의 반응을 누군가에게 보고하고 있었다. 그건 가족의 편지가 아니었다. 지시였다. 태주는 서류 가방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방을 나왔다. 심장은 쿵쾅거리고 있었지만 머리는 오히려 차분해지고 있었다. 이제 확인하자. 그날 저녁 태주는 서울에 있는 유전자 검사기관에 전화를 걸었다. 모자관계 유전자 검사 의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샘플은 제가 준비해서 보내겠습니다. 그날 밤 남자가 마신 컵의 가장자리. 그곳에 묻은 침을 면봉으로 조심스럽게 채취했다. 태주는 면봉을 지퍼백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DNA는 거짓말 안 합니다. 사흘 후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올 무렵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B. 화면에는 유전자 검사기관의 이름이 떠 있었다. 태준의 손이 거짓말처럼 떨렸다. 지금 결과를 확인하시겠습니까?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쉰 뒤 확인 버튼을 눌렀다. 짧은 로딩. 그리고 화면 중앙에 뜬 한 줄. 모자 관계 불일치.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잠깐 기울어진 것 같았다. 역시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공기는 달랐다. 할머니는 계란말이를 자르며 말했다. 오늘은 묘하게 기분이 좋다. 꿈에 태수가 나왔었거든. 웃으면서 엄마 밥 먹고 싶다고. 남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떴다가 고개를 숙였다. 태주는 휴대폰을 조용히 꺼냈다. 엄마. 응? 저기. 오늘 형한테 확실히 물어볼 게 하나 있습니다. 태주는 화면을 켰다. 굵은 글씨가 식탁 불빛을 받아 선명하게 빛났다.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는 화면을 남자 쪽으로 돌렸다. 당신, 우리 형 아닙니다. 남자는 그 문장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다. 할머니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태준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이건 병원 검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그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 형이 아닙니다. 남자의 어깨가 천천히 아래로 떨어졌다. 입술이 떨리더니 결국 그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태수야 아니지? 너 아니지? 남자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다. 저는 태수 형님이 아닙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다. 식탁 위에 작은 소리가 나며 튕겼다. 그럼 지금까지 다 거짓말이었니?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준의 눈빛에는 분노가 번쩍였다. 도대체 왜 우리 집에 온 겁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돈입니까? 남자는 그제야 조금 얼굴을 들고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슬픔이 섞여 있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결국 한숨처럼 내뱉었다. 저는 태수 형님의 마지막 순간 옆에 있었습니다. 공기가 멈췄다. 뭐라고요? 사고였습니다. 형님은 집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엄마에게 가고 싶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남자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때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지 주머니에서 작은 하늘색 보자기 하나를 꺼냈다. 보자기를 풀자 파란색과 연두색 구슬 2개가 굴러나왔다. 그 구슬을 보는 순간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저거. 태준도 숨을 멈추며 말했다. 형이 항상 가지고 다니던. 네, 형님이 마지막에 이 구슬을 저한테 맡겼습니다. 남자는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작은 종이, 가장자리가 닳고 젖어 있는 종이. 그리고 이건 형님이 엄마에게 남긴 편지입니다. 남자는 종이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엄마, 나 지금 많이 무서워요. 근데 엄마 찾으려고 계속 걷고 있어요. 길이 잘 안 보여요. 그래도 엄마 목소리는 들리는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엄마한테 못 가게 되면, 나 같은 친구가 엄마 앞에 오면 꼭 안아주세요. 그러면 나는 덜 외로울 것 같아요. 엄마 사랑해요. 진짜 많이 사랑해요. 태수 올림. 편지가 끝났을 때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다. 우리 태수야. 남자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깊이 숙였다. 대사 남자. 죄송합니다. 32년 동안 이걸 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나쁜 사람입니다. 도망쳤고 숨었고 형님의 마지막을 마음속에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눈물 범벅이 된 채 그를 바라보다가 손을 떨며 그의 손등 위에 손을 올렸다. 아니야. 태준이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우리 태수 마지막 곁에 있어줬구나. 너도 그 아이랑 같이 길을 잃었구나. 남자는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다. 처음에 그는 이 남자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물은 연기가 아니었다. 그 눈물 속에는 32년 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무거운 죄책감이 들어 있었다. 잠시 후 태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형은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말이죠.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럼 당신은 누구입니까? 남자는 한참을 울먹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형님을 우연히 만났고
형님이 저를 동생처럼 챙겨줬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사라진 뒤에도 여기에 오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이제야 전하러 왔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떴다. 잘 왔다. 늦었어도 와줘서 고맙다. 태주는 그 말에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많이 울었고 적게 말했다. 그리고 오랜만에 세 명이 둘러앉아 먹는 밥상이 차려졌다. 피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슬픔과 후회 그리고 마지막 편지는 세 사람을 묶어주는 새로운 끈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 같았던 그날 밤, 거실 한쪽 남자의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하기 시작했다. 지잉. 화면에는 짧은 문자 하나가 떠 있었다. 문자 내용. 진행 상황 보고하라. 너무 늦었다. 태준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변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을 연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 몰랐다. 집안은 조용했다. 남자의 휴대폰 화면에 뜬 짧은 문자가 아직도 꺼지지 않은 채 빛나고 있었다. 진행 상황 보고하라. 너무 늦었다. 밥상 위에는 식지 않은 된장찌개에서 김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지만 세 사람 중 누구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금 이게 뭐죠?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남자 앞에 다시 들이밀었다. 누가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 합니까? 그리고 뭐가 너무 늦었다는 겁니까? 남자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동자가 한번 크게 흔들린 뒤 고개를 숙였다. 말하세요. 태주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머니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얘야, 내가 나쁜 길에 있는 거니? 남자는 그제야 겨우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다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태주는 날카롭게 받았다. 그렇죠. 처음부터 우리 집 초인종 누르기 전부터요. 근데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 말하셔야죠. 누가 왜 당신을 우리 집으로 보냈는지. 남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길게 내쉬었다. 손등 위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다. 저를 데려다 키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부모는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거칠게 자랐습니다. 문제도 많이 일으켰고 그러다 돈 되는 일만 쫓게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다. 몇 년 전부터 어떤 사람들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접근해서 돈을 빼앗는 일. 이름은 바꾸고 사는 곳도 여러 번 옮겨 다녔습니다.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할머니가 입술을 떨며 말했다. 그럼 우리 집에 온 것도 그 사람들 시킨 거냐? 남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네. 오래전에 아이가 사라진 집이라고, 엄마가 아직도 기다리는 집이라고. 거긴 쉽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한쪽 손이 떨리며 젓가락을 놓쳤다. 젓가락이 식탁 위에 부딪혀 철컥 소리를 냈다. 태주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쉽다고요? 네. 남자가 쓴 웃음을 지었다. 엄마들은 그런 거에 약하다고.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면 안 믿어도 결국 돈이라도 조금은 건네줄 거라고. 할머니의 눈이 번쩍 떴다. 누가 그런 소릴? 남자는 그 목소리에 놀란 듯 몸을 움찔했다. 이름은 말 안 하겠습니다. 말해도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 사람들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요. 태주는 의자를 뒤로 밀었다. 딱 하고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었다. 그럼 당신이 우리 집에 온 목적도 결국
돈이었단 말입니까? 남자는 고개를 떨궜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 앞까지 왔을 때까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지금은? 남자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지금은 그때처럼 못하겠습니다. 어제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을 때, 그리고 편지를 읽었을 때, 그 아이 태수 형님 목소리 같은 게 계속 들리는 것 같아서 태준이 말을 끊었다. 형님이라고 부르지 마요. 당신은 우리 형이 아닙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죄책감이 듭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태준이 다시 입을 열었다. 좋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집에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어제 도착했다는 보고를 했으니까요. 올 겁니다가 이 집에? 남자는 눈을 감았다 떴다. 올 겁니다. 진행 상황 보고하라는 건 곧 확인하러 들어오겠다는 뜻입니다. 보통은 둘이나 셋 같이 움직입니다. 할머니가 숨을 삼켰다. 우리 집까지 오는 거냐?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쯤. 태주는 바로 말했다. 경찰에 신고합시다. 남자가 고개를 저었다. 신고에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앞에 내세우는 이름과 계좌가 따로 있고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자꾸 바뀝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그냥 가족 문제로 돌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당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태주는 이를 악물었다. 우리 엄마 혼자 있는 집이 아닙니다. 제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다. 나는 이 집 때문에 이런 일이 나는 거니? 태주는 놀란 듯 할머니를 보았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집 원주 외곽에 전원주택 지은다고. 내 아버지가 다 정리해서 지어놓고 형이 사라진 뒤로 이 집이 내겐 무덤 같기도 했으니까. 남자가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이 집이 보기에도 좋아 보인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땅값 올랐다는 소리도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겠죠. 태주는 눈썹을 찌푸렸다. 설마 땅 때문에? 남자는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들은 보통 혼자 사는 사람 집에 먼저 접근합니다. 특히 땅이나 집이 자기 명의로 오래 묵여 있는 집, 그리고 자식이나 가족들하고 사이가 멀어 보이는 집, 거기에 사라진 아들까지 있다면 딱 좋은 먹잇감입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그럼 내가 기다린 죄구나. 어머니 잘못 아닙니다. 태주는 급히 말했다. 나쁜 건 그놈들이지 엄마가 아닙니다. 남자가 한숨을 내쉬었다. 저도 그놈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태주는 그를 노려보았다. 지금도요? 남자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어제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더 이상 그쪽 편에 설 수 없습니다. 어차피 저놈들은 제가 어떻게 하든 언젠가 저를 버릴 겁니다. 이제 어느 쪽에 서도 쉽게 끝나는 인생은 아닙니다. 태주는 낮게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우리는 지켜야 할 사람이 있고 당신은 쫓기는 사람이잖아요. 남자는 할머니를 바라봤다. 저를 집에서 내보내주세요. 제가 나가면 그 사람들 시선은 저한테로 쏠릴 겁니다. 이 집은 조금이라도 더 안전해집니다. 할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듯 말했다. 안 돼. 너 혼자 나가면 잡히면 어떻게 하려고. 남자는 웃는 것도 아닌 우는 것도 아닌 표정을 지었다. 원래 이렇게 살던 인생입니다. 숨어 다니고 쫓기고
지금 이렇게 밥상 앞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만 해도 처음입니다. 이 정도면 많이 받은 겁니다.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당신 혼자 나가게 두면 우린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아야 합니다. 게다가 놈들이 여기 안 올 거라는 보장도 없고요. 남자는 가볍게 웃었다. 이미 죄책감은 제 몫입니다. 그리고 제가 나가든 안 나가든 언젠가는 한 번은 부딪힐 문제입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낮고 무거운 소리가 들렸다. 쿵. 세 사람 다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현관 앞 모퉁이 쪽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살짝 부딪히는 듯한 소리였다. 잠시 후 창문을 스치는 그림자 같은 것이 천천히 지나갔다. 할머니가 숨을 삼켰다. 혹시 벌써. 태주는 조용히 일어났다.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남자가 급히 말했다. 안 됩니다. 저를 아는 놈들입니다. 절 먼저 찾을 겁니다. 제가 나가서 무슨 일인지 보겠습니다. 태주는 그를 붙잡았다. 당신이 나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끌려갈 수도 있잖아요. 남자가 어깨에 얹힌 손을 슬쩍 떼며 말했다. 그래도 이 집 사람보다는 제가 나가는 게 맞습니다. 잠시 실랑이가 이어졌지만 결국 태주는 양보하듯 한 걸음 물러섰다. 문은 완전히 열지 말아요. 체인 걸고 들어보세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관으로 가는 동안 집 안은 숨소리마저 멎은 듯 고요해졌다. 남자는 문 앞에 서서 손으로 문고리를 감쌌다. 그리고 아주 조금만 문을 열고 체인이 걸린 틈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다. 문 밖에는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아무도 서 있지 않았다. 남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뭐야? 태주는 거실 끝에서 물었다. 누굽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택배 상자만 하나. 우리 집 택배 시킨 거 없는데. 남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체인을 잠시 풀고 상자를 안으로 들였다. 상자는 그리 크지 않았다. 신발 상자보다 조금 작은 정도. 겉면에는 송장도 발신인도 받는 사람 이름도 쓰여 있지 않았다. 테이프만 정성스럽게 감겨 있을 뿐이었다. 할머니가 불안한 눈으로 말했다. 그거 열지 말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금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태주는 상자를 들여다보는 눈빛으로 말했다. 동약 같은 걸 넣을 정도로 대담한 놈들이면 이미 집 안까지 들이닥쳤을 겁니다. 이건 겁을 주려는 거거나 메시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남자가 말했다. 맞습니다. 저놈들은 처음부터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겁을 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태주는 상자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래도 지금은 열지 맙시다.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손으로는 절대 건드리지 말고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나갈 때 장갑 끼고 밖으로 옮겨놓겠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오늘 밤은? 남자가 할머니 쪽으로 돌아섰다. 오늘 밤은 제가 여기 있으면서 지키겠습니다. 태주는 눈살을 찌푸렸다. 당신이요? 네.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저놈들이 어떤 수를 쓰는지, 어디를 먼저 보는지, 어디에 숨어서 지켜보는지.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담담했다. 이번 한 번만큼은 저도 저 자신이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궜다. 눈물이 한 방울 식탁 위로 똑 떨어졌다. 그래, 내가 우리 집을 지켜준다니. 이것도 태수가 보내준 인연인가 보구나. 그날 저녁 태주는 서울에서 함께 일하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예전에 말했던 그거
보이스피싱이랑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조직 말이죠. 전화 건너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다 꺼내? 그 사람들이 우리 집까지 온 것 같아서요. 그는 가능한 한 구체적인 상황은 피하며 대략적인 구조만 설명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 근데 증거 없으면 그냥 가족끼리 돈 문제 정도로 처리할 거야. 너도 알잖아. 그래서 직접 움직이려 합니다. 전화 건너편이 잠시 조용해졌다가 물었다. 너 또 무리하게 나설 생각이지? 형, 이번엔 내 일이기도 합니다. 그건 무슨? 태주는 살짝 망설이다가 말했다. 우리 형 32년 전에 사라졌잖아요. 그래, 그 얘긴 들었지. 너 어릴 때부터 늘 괴로워했단 얘기도. 그 사건이 생각보다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야? 지금 이 집을 노리는 놈들이 그때부터 주위를 맴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땅, 집, 보험 이런 것들 한꺼번에 맞아 떨어지면 사람 하나 없어지는 건 그리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놈들한테는 전화 건너편이 낮게 욕을 내뱉었다. 야, 너 혼자 하지 말고 내가 아는 형사한테 한 번만이라도 귀띔해라. 내 이름 대. 이대로 두면 진짜 큰일 나겠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밤만 넘겨보고요. 태준이 전화를 끊었을 때 거실에서는 TV도 켜지지 않았다. 할머니는 방 안에서 작은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고 남자는 현관 옆 의자에 앉아 창밖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다. 태준이 다가가자 남자는 고개를 돌렸다. 잠은 좀 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원래 한 번씩은 이렇게 밤새 눈 뜨고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놈들 때문입니까? 네. 남자는 잠깐 웃었다. 한 가지는 분명히 좋네요. 뭐가요? 이번엔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깨어 있는 거니까요. 태주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마음을 풀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 말에 담긴 진심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말씀하세요. 32년 전 형이 사라졌을 때요. 정말 형은 집에 가고 싶다고만 했습니까? 남자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뭐라고요?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태주는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왜 미안하다고 했죠? 몰라요. 저도 그때는 그 말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숫자 하나를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숫자요? 네. 그 편지 어머니께 읽어드릴 때 빠뜨린 게 하나 있습니다. 태주는 목소리가 낮아졌다. 일부러요? 남자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네, 일부러. 빼고 읽었습니다. 왜요? 그걸 저놈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집요하게 이 집을 노립니다. 태주는 숨을 내쉬었다. 그 숫자 뭡니까? 남자는 잠시 망설였다. 스스로 숨겨온 32년의 무게가 그 짧은 숫자 하나에 다 실려 있는 것 같았다. 6자리였습니다. 8925. 1980년 9월 25일. 아니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다. 형님이 사라진 날은 그 다음 해입니다. 제가 다시 떠올려 보니까 그 숫자는 날짜가 아니라 주소 같았습니다. 태주는 잠시 굳어졌다. 주소? 네. 어떤 장소의 집원 끝자리 같았습니다. 저놈들은 오래전부터
그 숫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뭔가 숨겨져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뭐요? 남자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형님이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있던 구슬이랑 같이 숨기고 싶었던 거겠죠. 태주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럼 형이 사라진 사건이랑 지금 이놈들이 우리 집을 노리는 게 처음부터 연결되어 있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실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다. 바깥은 다시 비가 오기 시작했다. 이번엔 가늘게 그러나 쉬지 않고 내리는 비였다. 그 밤 세 사람은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할머니는 형의 이름을 부르다 잠들기를 반복했고 남자는 창밖을, 태주는 휴대폰 속 숫자와 문자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어딘가에서 서서히 32년 묵은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창고 안은 축축한 냄새가 가득했다. 천장에서 물이 한 줄기씩 떨어져 바닥에 오래된 나무판에 얼룩을 만들고 있었다. 태주는 손에 쥐고 있는 작은 금속 상자를 꽉 움켜쥐었다. 손가락에 힘이 너무 들어가 관절이 하얗게 변했다. 문 밖에서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비에 젖은 신발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 우산을 털어내는 소리, 낮고 깊은 숨소리. 역시 여기였군. 우산을 든 관리자의 목소리가 창고문 너머에서 들렸다. 40대 남자가 낮게 말했다. 숨어도 소용없습니다. 저놈들은 냄새로도 찾아옵니다. 그래도 지금은 숨는 게 아니라 지키러 온 거잖습니까? 태주는 되받았다. 남자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 짧은 눈맞춤 속에는 두려움과 결심 그리고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창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우산을 든 관리자와 젊은 패딩 남자가 천천히 들어왔다. 둘은 창고 안의 어둠을 훑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지트라기엔 너무 허름한데. 젊은 남자가 비웃었다. 관리자는 냄새를 한번 깊게 들이마셨다. 오래된 냄새군. 여기 30년은 됐다. 그는 천천히 두 사람 쪽으로 걸어왔다. 찾았나 보다. 그 상자. 40대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여기까지는 오지 마. 어? 이젠 경고도 하네. 우산이 몸을 기울이며 웃었다. 우린 여기 있는 게 뭔지 다 안다. 그 아이. 태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 태준이 강하게 말했다. 형을 건드리지 마라. 관리자는 잠시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 아직도 기억 못하냐? 뭘 말하는 거죠? 관리자는 창고 안을 둘러보았다. 너희 둘 어릴 때 여기 자주 왔지? 이 창고 뒤쪽 길 기억나나? 태준의 눈이 흔들렸다. 어디서 들었습니까 그걸? 아이들 얘기는 항상 어른들 귀에 들어오지. 그는 느릿하게 말을 이어갔다. 형은 너를 지키려고 했어. 내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 태주는 얼굴을 찡그렸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누군가에게 찍혀 있었어.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관리자가 한 걸음 내딛자 40대 남자가 본능적으로 그 앞을 가로막았다. 그만해라. 왜? 관리자가 웃었다. 그 아이가 왜 사라졌는지 진짜 이유를 알고 있으니. 40대 남자의 손이 떨렸다. 그 얘기는 당신들이 할 자격 없습니다. 관리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좋다. 그럼 거래하자. 그는 손가락으로 상자를 가리켰다. 그 상자. 그 안에 있는 것. 우리한테 넘겨라. 태준이 상자를 안쪽으로 더 끌어당겼다. 이건 우리 가족 겁니다. 내 가족만의 게 아니지. 그 아이도.
우리 조직의 일부였으니까. 40대 남자가 소리쳤다. 거짓말 하지 마. 태수 형님은 그런 사람 아니었다. 관리자가 가느다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좋은 애였지. 너처럼. 그 말을 들은 순간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요? 모를 줄 알았냐? 너희 가족은 그때부터 그놈들에게 찍혀 있었어. 창고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관리자는 고개를 기울였다. 32년 전 그날 형은 너 대신 잡아간 거야. 태준의 숨이 순간 끊긴 듯 멈췄다. 뭐라고요? 40대 남자도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관리자는 계속 말했다. 조직은 내 가족을 노리고 있었지. 집도 땅도 보험도. 그때부터 이미 계획 안에 있었어. 젊은 남자가 비웃음을 흘렸다. 애 하나 사라지는 건 계획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도 안 되거든. 관리자가 말했다. 근데 문제는 형이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따라오던 길에서 내 손을 놓고 먼저 뛰어갔지. 태준의 눈에서 서서히 초점이 사라졌다. 형이 날 밀어? 기억이 혼란스럽게 뒤섞이고 있었다. 그날 형이 갑자기 집에 가자고 말했던 표정, 갑자기 손을 놓았던 순간 뛰어가는 형의 뒷모습. 그날의 모든 장면이 지금 관리자의 말과 이상하게 겹쳐졌다. 40대 남자가 이를 악물었다. 그만해. 더 말하지 마. 관리자는 계속했다. 형은 내 이름을 똑같이 말했어. 얘는 건들지 말라고. 나만 데려가라고. 태준의 손에서 상자가 흔들렸다. 형이 날 대신 관리자가 마무리하듯 말했다. 그게 너희 형의 진짜 마지막이었다. 창고 안의 공기는 말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40대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작은 카세트 테이프가 손바닥 위에 올려졌다. 이걸 엄마에게 들려달라고.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봅시다. 관리자는 입꼬리를 올렸다. 그래. 들어봐. 그게 너희의 마지막 열쇠니까. 창고 구석에서 먼지가 쌓인 작은 라디오를 찾았다. 40대 남자가 손바닥으로 먼지를 털어냈다. 테이프를 넣고 살짝 흔들린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딸깍. 약한 잡음이 스피커에서 울렸다. 그리고 태준아. 태준의 몸이 순간 굳었다. 형의 목소리였다. 너 마스크 잊었어. 다음엔 꼭 챙겨. 조용한 웃음소리가 뒤따랐다. 그런데 그 웃음은 어딘지 슬펐다. 혹시 내가 엄마한테 못 돌아갈 수도 있대. 태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40대 남자가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너는 엄마 옆에 있어야 돼. 엄마는 너 없으면 안 돼. 내가 우리 집 지켜야 해. 테이프 속 목소리가 흔들렸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어. 그래서 너 대신 나갈 거야. 태준의 무릎이 풀렸다. 40대 남자가 그를 부축했다. 라디오에서는 마지막 말이 흘러나왔다. 엄마한테 전해줘. 나는 너 때문에 행복했다. 소리가 뚝 끊겼다. 창고 안에는 비소리와 사람들의 숨소리만 남았다. 관리자가 조용히 박수를 쳤다. 감동적이군. 젊은 남자가 비웃었다. 자, 이제 우리 줄 건 줘라. 40대 남자가 앞을 가로막았다. 못 줍니다. 그럼 그렇게 해석해도 좋겠군. 관리자가 손을 들자 창고 밖에서 또 다른 발자국이 들려왔다. 추가 인원. 둘이 아니라 넷. 40대 남자가 작은 숨을 내쉬었다.
도망치게 해주마. 관리자가 말했다. 그래도 너희는 조금 애정이 갔으니까. 그때 태준이 갑자기 상자를 들고 뛰었다. 관리자가 놀라 소리쳤다. 잡아. 40대 남자가 바로 뒤따라 태준을 잡아 끌었다. 뛰어요. 둘은 창고 뒷문을 밀어젖혔다. 낡은 문이 부서질 듯 열렸다. 빗속으로 뛰어든 두 사람. 진흙탕이 튀고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뒤에서는 조직 남자들의 고함이 들렸다. 40대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다. 차 있는 데까지. 관리자의 음성이 비명을 뚫고 울렸다. 도망쳐도 소용없다. 그 상자. 그건 우리 거다. 안개가 낀 산길. 두 사람은 진흙을 미끄러지듯 달렸다. 태준이 상자를 품에 안고 말없이 달렸지만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렀다. 40대 남자가 옆에서 외쳤다. 괜찮습니까? 형이 날 살린 거였어요. 지금은 그걸 되갚을 시간입니다. 끝까지 뛰세요. 뒤에서는 여러 남자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관리자의 목소리도 들렸다. 잡아. 둘 다 잡아. 40대 남자가 말했다. 저쪽 절벽 쪽으로. 길이 2개라 나뉩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절벽 방향으로 뛰었다. 절벽 끝. 아래로는 깊은 골짜기, 옆으로는 바위벼. 40대 남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길이 없습니다. 태준이 상자를 꽉 쥐었다. 그럼 여기서 끝냅시다. 40대 남자가 깜짝 놀랐다. 뭐라고요? 형이 나 대신 사라진 그날처럼 나도 누군가를 지키고 싶습니다. 40대 남자가 그를 잡았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당신이 없어지면 어머니는 어떻게 됩니까? 태준은 벼랑 끝에서 뒤돌아보았다. 어머니는 나 없어도 버티지만. 그는 40대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여기서 사라지면 안 됩니다. 그 아이 마지막 부탁을 지키려면. 40대 남자의 눈이 흔들렸다. 저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태준이 손을 뻗어 그의 어깨를 잡았다. 이제부터라도 당신은 우리 편입니다. 40대 남자의 눈에서 천천히 눈물이 흘렀다. 그 순간 조직 남자들이 나타났다. 도망 끝났다. 관리자가 비에 젖은 채 다가왔다. 상자 줘. 태준이 상자를 들었다. 이거 진짜로 원합니까? 당연하지. 태준이 상자를 절벽 아래로 들어 올렸다. 관리자가 눈을 치켜뒀다. 미친 짓 하지 마. 태준이 말했다. 형이 왜 사라졌는지 알아요. 당신들 때문에가 아닙니다. 관리자가 멈췄다. 뭐? 형은 누굴 지키려고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태준이 상자를 힘껏 골짜기 아래로 던졌다. 상자가 빗속에서 회전하며 추락했다. 놈들 잡아. 조직 남자들이 동시에 뛰어들었다. 40대 남자가 태준을 감싸며 굴러떨어졌다. 비가 쏟아지고 흙이 미끄러지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뒤엉켰다. 결국 반대편에서 온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형사의 도움을 받은 지인이 미리 연락을 해두었던 것이다. 조직 남자들은 산에서 내려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관리자도 비에 젖은 채 체포되었다. 태준과 40대 남자는 구조대에 의해 산 아래에서 발견되었다. 시골집 새벽. 할머니는 아들 둘을 껴안았다. 우리 다시 살았다. 40대 남자는 할머니 앞에서 울음을 숨기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아이가 너를 보냈구나. 남자는 고개를 떨궜다. 태준이 말했다. 엄마, 형이 마지막으로 남긴 건 그는 40대 남자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걸 어머니께 같이 전합시다. 40대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게 제가 할 일입니다. 며칠 후 산 아래 계곡에서 발견된 상자 안의 내용물은 다행히도 건져 올려졌다. 카세트 테이프, 편지, 작은 구슬. 할머니는 편지를 펼쳤다. 편지에는 아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 이 문은 동생이 열어야 해요. 엄마는 뒤에서 기다려주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두 아들의 손을 동시에 잡았다. 우리 태수, 혼자 안 갔다. 우리 셋 다 같이 갔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멎은 하늘 아래 집 앞의 땅은 새로운 빛을 머금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오늘부터 우리 집의 문은 제가 지킬게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그래, 태수도 그걸 바랐을 게다. 그날 밤 전원주택의 현관등이 오랜만에 따뜻하게 켜져 있었다. 마치 그 집이 32년 만에 마지막으로 닫혀 있던 문을 완전히 열어젖힌 것처럼.